구독, 좋아요. 자, 정혁진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안녕하세요. 오십시오. 네네. 예. 정혁진 변호사님. 자, 사진 한번 먼저 볼까요? 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자, 내란 특검이 한덕수 전 총리, 안덕수 산업부 장관 지금 동시에 소환을 했죠. 그런데 지금 사진 한번 보시죠. 한덕수 총리가 내란 특검에서 조사받으러 와라 하는 불러서 지금 자진 출두를 했는데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 내란 특검 수사관입니다. 저렇게 팔을 잡고 약간 끌고 가듯이 저렇게 들어가는 장면인데 어제 이제 방송에도 좀 나왔고 사진으로도 오늘 주요 매체에서 저걸 사진으로 좀 보도를 했더라고요. 밑에 끌려가느냐 뭐 그런 이제 좀 텍스트 달았던데 저 장면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일단은 한덕수 전 권한대행이 국무총리를 넘어서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하신 분 아닙니까? 예. 그런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제 내란 특검 관련해가지고 이 사건에 아직 피의자까지 되지는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저 모습은 마치 피의자가 체포되는 듯한 그런 인상을 많은 사람들한테 준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오늘부터 꼭 한 달 전에 대통령 선거가 있지 않았습니까? 6월 3일에 대선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6월 4일에 그 당선자가 결정이 됐는데 딱 한 달 됐어요. 한 달 됐는데 6월에 이제 이른바 정권 교체가 됐는데 사실은 저 포함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정권이 교체가 됐다, 세상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피부로 느끼지는 못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제 6월에도 예측을 했지만 이제 7월부터 그 이른바 3특검,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그리고 최상병 특검까지 3특검이 이제부터 막 가동되기 시작합니다. 제가 봤을 때 이제 7월부터는 야 세상이 바뀌었구나, 이런 세상이 됐구나, 많은 사람들이 실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것 같고요. 그것과 관련된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이 어제 저 모습이 아니었나 저는 개인적으로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예. 방금 이제 피해자인지 참고인인지 그 부분도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일단 한덕수 권한대행 총리 소환돼서 어제 이제 저 열 몇 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는데 어떤 내용이 주요 내용으로 조사됐을 것으로 보십니까? 일단은 내란 특검의 가장 그 뭐라 그럴까 타겟은 누가 뭐라고 해도 윤석열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관련해 가지고 사실은 엄격하게 법리대로만 따지면 이게 내란이 성립될 수 있을까? 아직까지 나온 그 여러 가지 그 상황만으로는 법률가들은 변호사들은 그렇게 많이 보고 있어요. 왜 보고 있느냐? 일단은 내란이 성립되려면 국헌문란이 있어야 되는데 국헌문란은 일정 정도의 시간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예컨대 12.12 같은 경우에 뭐 몇 달 동안 뭐 이렇게 계속 진행되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 그 계엄 사태는 사실은 불과 몇 시간 만에 그냥 그 흐지부지 됐던 그런 계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간적 요건, 이게 대법원 판례에 명확하게 시간적인 요건이 필요하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관련해 가지고 요번에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 물론 만약에 대법원 판례가 변경돼 가지고 시간적 요건 그런 거 별로 필요 없다, 그건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유죄다, 그러니까 내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할 말은 또 없을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까지의 대법원 판례는 그런 부분들, 내란죄에 관련해 가지고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뭐 특검도 이런 부분들 잘 알지 않겠습니까? 조은석 특검 고검장까지 그 했던 그 분인데 이런 부분들 뭐 본인이 누구보다도 잘 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지 간에 이런 부분들을 꿰어 맞추거나 아니면은 시간적 요건이 불비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요소들로 인해서 내란죄가 성립되게끔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많은 것들이 추가적인 그 방증 자료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한덕수 그 당시에는 게 국무총리였죠. 한덕수 총리부터 국무위원들 관련해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군 관계자들 무슨 사령관들 그런 사람들로부터
많은 진술과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도 높게 몰아붙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예. 내란 특검이 현재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출국 금지 조치를 현재 이제 유지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이제 조간 신문에 나온 걸 보니까 비상계엄 반대자라 하더라도 계엄 방지죄를 적용하겠다 이런 분위기가 내란 특검에 좀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그게 좀 사실이라면 사실상 한덕수 대행을 기소 대상자로 그러니까 피의자로 전환하거나 조만간 형사처벌의 방향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그런 방향으로 갈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경찰의 한덕수 권한대행 대선도 전인 5월 달에 이미 예. 출국 금지 요청을 했었고요. 예. 그다음에 그 출금이 지금까지 계속 유지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뭐 내란 출국 금지는 뭐 내란 특검이 하든 경찰이 하든 유지가 되기만 하면 계속 리볼빙만 되면은 이제 출국 금지는 이루어지는 거고. 그런데 상식적으로 봤을 때 한덕수 권한대행이 뭐 어디 뭐 미국이나 어디로 뭐 도망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도 전혀 아닌데 그럼에도 출국 금지를 시켜놨다라고 하는 것도 제가 봤을 때 하나의 상징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아마 답정너식으로 한덕수 권한대행을 비롯해가지고 그 당시 이제 윤석열 정부의 마지막 국무위원들 중에 뭐 최상목 총리나 뭐 이런 최상목 부총리나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특검이 어찌됐든지 간에 이제 무조건적으로 기소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원래 수사라고 하는 거는 검사가 피의자들 불러가지고 소명을 쭉 다 들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변명이 일리가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뭐 큰 혐의가 없구나 해가지고 빼주든지. 그런데 이제 어쨌든 피의자는 무조건적으로 자기 변명하도록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변명을 쭉 들어봐도 이건 그냥 그야말로 변명일 뿐이고 다 거짓말이다. 이러면은 이제 기소가 되는 건데 지금 돌아가는 정황은 한덕수 권한대행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 기소는 무조건적으로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내란 특검을 또 발동시킨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기존의 검찰이나 아니면 뭐 공수처도 있고 여러 수사기관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특검까지 발족시킨 거는 하나의 확실한 목표는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도 그 타겟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지 않나. 어쨌든 그런 생각 듭니다. 예. 어제 이 한덕수 권한대뿐만 아니라 안덕근 산업부 장관도 소환돼서 조사를 받았잖아요. 네네. 근데 안덕근 이 장관의 경우에는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열렸던 국무회의에 참석도 하지 않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 네네. 이런 사람을 왜 조사를 합니까? 일단은 그 국무회의가 2번 있었잖아요. 예. 그 계엄을 선포할 때 국무회의가 있었고 그다음에 계엄 해제와 관련된 국무회의가 있었는데 안덕근 장관 같은 경우에는 1차 국무회의 때는 참석하지 않은 걸로 알려져 있고 예. 그런데 계엄 해제 국무회의 때는 이제 참석한 걸로 알려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외곽에서부터 이렇게 쭉 밀고 들어오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 들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1차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2차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그 장관들 불러가지고 그때 그 국무회의 정황은 어땠는가, 모습은 어땠는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듣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애당초 그 계엄 선포할 때 그때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장관들을 이후에 추가적으로 부르지 않을까 일단 그런 생각이 들고 예. 그렇게 따지면 사실은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맨 마지막에 부르는 게 맞는데 그래도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하나의 수사 기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한덕수 권한대행 상징적인 인물이니까 예. 먼저 불러가지고 조사하는 모습을 이렇게 언론에다 보여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차근차근 한 명씩 이렇게 그 부르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제가 그 조응천 전 의원 그 유튜브 나와서 말씀하신 걸 들었어요. 예. 조응천 의원이 특수부 검사였단 말이에요. 중앙지검의 특수부 검사였는데 조은석 특검보다 연수원 기수가 1년 빨라요. 그러니까 검찰도 1년 선배란 이야기죠. 그런데 1년 선후배 지간으로 특수통 검사 둘이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서 같이 근무를 했었는데 조은석 특검이 수사를 굉장히 잘했대요. 그래서 피의자들 불러가지고 쉽게 말하면 지금 민주당에서 그렇게 그 비난하는 그런 특수부 검사들의 그 모습을 전형적으로 보여줬다. 뭐 이런 말씀을 갖다가 하시던데 그래서
피의자들 영혼을 갖다가 그냥 탈탈탈 털어버린대요. 아, 조은석 특검이 조은석 과거에 특검이 옛날 특검할 때요. 그 검사할 때 특수부 검사할 특수부 때 검사할 때. 그러면서 조응천 의원이 웃긴 말도 했는데 뭐 어떤 이야기를 갖다가 했느냐. 이름이 조은석이잖아요. 예, 예. 옆에서 같은 특수부 1년 선배 그 누구야 조응천 검사가 그 당시 옆에서 후배 1년 후배 조은석 검사가 그 뭐라 그럴까 그 피의자들 막 이렇게 그 다루는 걸 딱 보면서 야 너는 좋은 석이 아니라 나쁜 석이다. 나쁜 사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악랄했단 얘기네요. 조은석 특검이 검사할 때 그 평이 어쨌든 캐릭터가 있는 검사다라는 평을 검사들한테 많이 받았거든요. 그 이야기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일단 아주 철저하게 그냥 그 수사를 굉장히 치밀하게 그야말로 특수부 검사답게 잘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좌고우면하지 않고 아무것도 보지 않고 결과만을 위해서 그렇게 그 일을 갖다가 한다. 그 이야기를 이제 특수부 그 검사들 출신들 검사들 사이에서는 조은석 특검의 그 평인데 그래서 뭐 윗사람 아랫사람 이야기도 안 듣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쭉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그 법조계에서는 많이 돌았는데 조은석 특검이 연수원 19기인가 그럴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18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법조 경력으로 1년 선후배지간이에요. 조은석 특검하고 이재명 대통령하고. 그래서 이런저런 것들 다 잘 알고 그다음 뭐 대표적으로 연수원 동기 중에 누가 있냐면 우병우 민정수석도 연수원 19기고 같은 특수부 검사 출신이고 그러니까 그 특수부 연수원 19기에 아주 그냥 그 비교되는 특수부 검사가 우병우, 조은석 이렇게 두 사람이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병우를 그 특검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조은석 그 검사장을 특검으로 한 것이 아닌가 일단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곤경에 처해질 수 있겠다 그런 생각 듭니다. 그 얘기 하니까 좀 한번 생각이 열빛 나네요. 저도 이제 특수부 검사들한테 수사도 받아보고 네네. 형사부 검사들한테 수사도 받아봤거든요. 네네. 특수부 검사들한테 물론 더 많이 수사를 받아봤는데 형사부 검사들은 한 2차례, 3차례 정도 받아봤고 특수부 검사들은 한 8번, 7, 8번 받아봤는데 네네. 고생했네요. 아 완전히 이 수사 스타일이 다르더라고요. 형사부 검사들은 사실관계 위주로 쭉쭉쭉 이렇게 확인을 하면서 자신의 이야기와 맞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증거 자료는 이렇다 이렇게 비교해서 사실관계 위주로 좀 드라이하게 하는데 네네. 특수부 검사들은 느낌에 그런 게 아니라 처음부터 어떤 방향으로 쭉 끌고 가는 유형 때로는 네 말이 맞다 하면서 한참 하다가 그 말을 또 그 트집 잡아서 반대의 증거를 삼아서 그것을 뒤집고 하는 이런 딱 목표를 정해놓고 진짜 앞서 말씀드린 그런 방식으로 유도형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딱 틀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이 수사 기법이나 스타일 다르다 이런 걸 실제로 이제 느끼게 됐는데 밖에서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그 수사 같은 거는요 귀납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이 사람 이야기도 들어보고 이 사람 이야기도 들어보고 그 판단하고 또 모르겠으면 또 불러가지고 이런 식으로 수사를 하는 게 그게 이제 정상적인 수사인데 그런데 일 잘한다라고 하는 검사들은 수사를 어떻게 하느냐 그 귀납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연역법적으로 하는 거예요. 결론을 딱 정해놓고 거기에 그냥 꿰어 맞추는 거예요. 그게 훨씬 더 깔끔한 모양 자체도 깔끔해지고 일도 굉장히 그 효율적으로 되고 그러면 깔끔하게 일 잘한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칭찬받고 그러면서 이제 더 이렇게 좋은 자리도 가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데 그게 또 필요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뭐 이 사람 말도 듣고 저 사람 말도 듣고 그러면은 웬만큼 똑똑하지 않고는 웬만큼 열심히 하지 않고는 자기 자신이 막 이게 뭐지 막 이렇게 어리버리하다가 일을 놓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몇 마디 딱 듣고 결론을 딱 내고 그렇게 쭉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잘못됐으면 그걸 수정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아이디얼한데 그런데 어찌됐든지 간에 이번 수사는 제가 봤을 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뭐 답정너 수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 만약에 내란죄가 무죄가 나온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여태까지 했던 모든 특검 자체에 존재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특검이 뭐 이것저것 뭐 그것도 그거지만 돈만 해도 몇백억 쓰는 조직이 이제 특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결과를 내기 위해서라도 그 특검의 수사가 굉장히
그 강하게 진행이 될 것 같다 그런 생각 듭니다. 예. 그러면 이 주제와 관련해서 마지막 질문을 해볼게요. 아까 이제 안덕근 산업부 장관도 참고인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고 유상임 과기부 장관도 지금 소환해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방향으로 보면 이제 국무위원 전체를 소환해서 조사하겠다 이렇게 지금 공포하는 걸로 알려졌는데 결국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까지 그러면 소환합니까? 국무위원이었는데 그거는 뭐 수사기관이 알아서 하겠죠. 뭐 그 이론적으로는 김문수 전 후보도 예. 수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예. 그때 단일화가 이루어졌고 그래서 한덕수 권한대행 쪽으로 단일화가 이루어졌다. 그랬는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후보로 나가는데 패했다. 그래도 마찬가지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물론 이제 김문수 그 전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장관 하실 때 고용노동부 장관 하실 때 그 국무회의에 1차 국무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으셨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계엄으로부터는 뭐 상당히 자유로울 수 있는 어느 정도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 김문수 전 후보까지 기소하거나 그럴 수는 없겠죠. 예. 아무리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그다음 뭐 기소가 돼봤자 어차피 무죄 나올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질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대통령 후보까지 했었으니까 굉장히 무리한 수사다 이런 이야기 들을 테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김문수 그 뭐 전 장관까지 소환해서 그 조사할 수 있을진 몰라도 기소는 안 할 것 같은데 뭐 굳이 그 김문수 전 장관까지 부를 필요가 있을까?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특검은 어떻게 생각할지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예. 예, 내란 특검의 한덕수 전 총리 겸 권한대 문제 다뤄봤고요. 주제를 확 바꿔서 다른 주제 한번 좀 다뤄볼게요. 동학농민 혁명 이거 저희가 한번 그 좀 다뤄본 적이 있는데 마침 이 관련해서 조례를 발의했던 당사자가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그 부분과 연관해서 한번 좀 다뤄보겠습니다. 지금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 수당 지급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뭐 주요 매체에서도 보도를 하고 있고 지역사회에서도 좀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해요. 전북 특별자치도의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진행하는데 이게 지금 만일 이게 타당성을 갖는다면 사실상 동학농민 혁명 참여했던 뭐 후손 그 유족이 이제 국가 보훈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뭐 조례 가지고 국가 보훈 대상까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예. 어쨌든 전라북도에서 조례로 뭐 이렇게 뭐 보상을 갖다 한다든지 예우를 한다든지 그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이게 그 뭐 가능한 일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예컨대 전라북도가 돈이 많아가지고 자기 도의 예산으로 뭐 그렇게 한다 그게 도민들의 뜻이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일단 그렇게 뭐 조례로 정해놓고 그것을 더 발전시켜가지고 어쨌든 국가 예산으로 이런 사람들에게 대해서까지 그 보상을 갖다가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그러면은 국민적 공감을 갖다가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전 그런 부분들에서는 회의가 많이 됩니다. 네. 내용을 좀 한번 살펴볼게요. 유족 수당 지급 이게 논란이 되면서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한 염영선 이름이 염영선입니다. 전북 도의원이 언론에서나 여러 이제 관련된 학자들이 역사학자들도 이건 좀 문제가 많다. 동학농민혁명을 이런 방식으로 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그 참가자, 유족까지 하게 되면 여러 역사적 논란이 빚어지게 된다. 동학농민 혁명 그 이름 자체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그 당사자들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 예를 들면 안중근의 부친인 안덕근이라는 분은 당시에 이 동학농민혁명 진압의 당사자였는데 그러면 안중근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 반역의 아들이 되는 거냐 뭐 여러 가지 역사적 논란도 발생한다 뭐 이래서 적절하지 않다 이런 게 이제 지적되니까 이 염영선 전북도의원이 이런 얘기했어요. 역사의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거 그러니까 니들이 저 뭘 잘 몰라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는 자세히 설명은 안 했는데 제가 그래서 이 내용을 보도하는 학자들과
관련 매체들을 살펴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전북 지역 정치권이나 역사학계들이 어떻게 보느냐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1894년 동학농민혁명 1차 봉기는 반봉건 민주혁명이다. 반봉건 민주혁명이라고 딱 보더라고요. 2차 봉기는 일본 침략군에 맞선 항일 의병 전쟁이다. 이렇게 보면서 동학농민혁명이 일본군에 의해 좌절되었지만 3.1 독립운동, 4.19 민주혁명, 5.18 민주화운동, 이후 촛불시민혁명, 최근 빛의 혁명으로 이어져 민족민주운동에 깊은 영향을 끼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시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니까 이 출발점이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출발점이 이 동학농민혁명이다. 이렇게 지금 규정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전봉준 장군이 추구했던 항일투쟁 정신과 안중근 의사가 추구했던 항일투쟁 정신은 가치 역사에 빛낼 위대한 정신이다. 뭐 이러면서 민주혁명 이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던데 이런 부분에 대한 역사 인식이나 조례가 근거가 되는 이런 어떤 역사적 근거 이거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글쎄요. 이제는 동학농민 운동은 동학농민혁명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역사에 맡겨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벌써 100년도 훨씬 더 전에 있었던 일이고요. 그 동학농민혁명이 있은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조선이 망했어요. 네. 일제 통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미 군정이 있었고 남북 간에 그 전쟁이 있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대한민국이 수립됐는데 그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몇몇 사람들이 이건 이거다 이렇게 재단할 수가 있는가? 역사는요 전문적인 역사가한테 맡겨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역사는 뭐 과거와 현재와의 대화 뭐 이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역사는 늘 새로 다시 쓰여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전에 알려지지 않았던 그러한 그 팩트들이 새로운 사료를 통해서 막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에 그 남겨두고 그다음 뭐 전봉준 뭐 의병장 같은 전봉준 장군이나 뭐 안중근 의사나 이런 분들은 역사적인 인물로서 존경과 감사의 그 대상으로 남겨두고 해야지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무슨 어떤 그 유족들에 대해서까지 예우를 하고 배려를 한다? 그러면 누가 유족이고 누구까지 해야 되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100몇십 년 전에 그 우리 할아버지가 이렇게 동학농민운동에 참여해가지고 아주 그냥 그런 그 일들을 갖다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자손들 중에 어느 범위까지 뭐 사돈의 팔촌까지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그 사람인 줄 어떻게 이게 확인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많은 오류가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대표적으로 한 명만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용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용구가 어떤 사람이냐면 동학에 있어서 최시영 교주 다음에 아주 그냥 거의 최고 위급 동학농민운동의 지도자 중에 지도자였습니다. 예. 그랬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됐느냐 대표적인 친일로 돌아섰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 뭐였죠? 굉장히 유명한 그 친일 단체 같은 것들 그런 것들도 만들고 막 그랬었단 말이죠. 예컨대 어떤 사람이 동학농민운동에 그 열심히 참여해가지고 아주 혁혁한 그런 공을 세웠다라고 해도 그 사람이 이용구와 같이 완전히 변절해가지고 일본으로부터 아주 그냥 그 호의호식하면서 그랬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한 자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이 다 정확하게 이렇게 그 확인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따지면요, 자꾸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임진왜란까지 올라간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던데 지금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임진왜란 때 명나라가 우리나라 도와줬다고 그래가지고 예. 만동묘라고 하는 걸 세워가지고 명나라 망한 다음에 청나라 들어서니까 우리나라 조선에 있는 선비들이 어떻게 했느냐? 아유 이제 청나라는 오랑캐 국가고 더 이상 중화가 아니다. 그러면 중화는 없어졌고 우리 조선이 소중화다. 그러면서 우리가 명나라 황제 우리가 제사 지내줘야 된다. 어차피 청나라 사람들이 제사 지내지 않을 테니까 예. 우리가 제사 지내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다가 나라가
나라가 망했잖아요. 나라가 망해가지고 일본의 식민지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뭐 왜구라고 이렇게 그 어떻게 보면 경멸했던 그런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35년이나 통치를 갖다가 받았는데, 그런데 지금에 와가지고 그것과 비슷한 역사 의식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참 유감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차라리 그럴 그 시간과 그럴 여유가 있으면은 동학농민운동회에서 열심히 그 헌신했던 그런 분들 한 명이라도 더 찾아가지고 그 뜻을 갖다가 기리고 아주 그냥 그 예우하고 그러는 게 낫지, 누가 누군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한테 뭐 그렇게 그 뭐 예우를 갖다 하면서 보상해주겠다라고 하는 그 아이디어가 저는 참 그 이해가 되지가 않고 좀 예. 황당합니다. 예. 그런데 이 부분도 한번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광주 하면, 그리고 전남, 포괄적으로는 전남 하면, 특히 이제 광주 경우에 5.18 이 민주화 운동, 이건 이제 광주 정치권 등 뭐 포함해서 과거의 과거 제야라고 불리는 과거 좌파들, 이 5.18 민주화 운동을 일종의 정치적 자산 또는 정치적 상징으로 지금 광주는 생각하고 있잖아요. 네네. 전북 지역의 이 동학농민혁명을 이렇게 지금 뭐 유족수 참여자 유족 수당까지 주겠다 조례를 만들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단순하게 참가자들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전북도 광주 못지않게 동학농민이라는 게 있어, 그게 민주주의의 훨씬 5.18 이전에 벌써 민주주의의 시원점, 거기서부터 출발한 거야 하는 일종의 정치적 자산, 상징물로 만들려는 게 아닌지, 이런 생각도 좀 들게 하거든요. 글쎄 뭐 그것까지는 모르겠고요. 어쨌든 5.18도 1980년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예. 1980년에 있었던 일이니까 지금이 2025년이니까 벌써 45년 전 일 아니겠습니까? 5.18을 기억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 86년에 대학 딱 들어갔는데 그때 뭐 넘어 뭐 그 책도 막 보고 그때 뭐 이것저것 뭐 많은 것들을 보고 알지 못했던 것들을 그 봤기 때문에 사실 충격도 받고 놀라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그때로부터도 또 40년이 지나간 그 시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 자체에 대해서도 많은 국민들이 뭐 그 조금 그 정확하게 이게 그 규명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 5.18은 고사하고 그 동학까지 간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이게 나가도 역사적으로 너무너무 나간 거 아닌가? 그럼 차라리 일제시대 때 그 독립운동하셨던, 항거하셨던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더 먼저 그 예우를 갖다가 하고 거기에 대해서 더 하는 게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뭐 임시정부 때나 뭐 그럴 때 그런 분들에 대해서 예우했다는 이야기, 제대로 예우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가?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나라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제대로 예우해 드려야 될 사람들은 누구냐? 아직도 살아계신 분들 많이 있어요. 어떤 뭐냐? 6.25 때 참전하셔가지고 그래서 진짜 평생 고생하시고 그랬던 분들 있지 않습니까? 네. 6.25 때 그 전사하셨던 분들, 다치신 분들, 그 다음에 그 유족들, 그 뭐야 그런 분들에 대해서 먼저 그 보상을 갖다 하고 예우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여유가 있으면 그 일제 시대 때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 그리고 또 여유가 있으면 동학 뭐 그 다음에 그 뭐야 그 뭐 을사조약 이후에도 의병이 막 불같이 일어났었어요. 예. 순서대로 따지면 그렇게 가야지 왜 그걸 점프해가지고 동학으로 가는가? 이거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거 할 수 있겠는가? 그 수긍할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들은 좀 잘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동학농민혁명, 저는 이제 가부농민 전쟁, 가비농민 운동 뭐 이런 게 더 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만은, 이게 왜 혁명인지, 뭐 구질서를 바꾸는데 무슨 결정적 영향을 했다고 보는 건지, 전봉준 장군의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습니다. 흥선대원군과의 관계. 그래서 여러 가지 역사적 평가가 필요한데, 이렇게 딱 역사적으로 한쪽으로 딱 정해놓고 이런 정치권이 작업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 그것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침 6.25 전쟁에 참전했던 희생자 또는 부상자, 그 유족들, 이거조차 국가가 지방자치제가 책임지고 예우하고 있지 못한데 무슨 지금 그 타령을 하고 있는지, 참 그런 생각도 드네요. 자, 주제를 넘어가서 조국당 문제 한번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 조국당이 이재명 정부
이 검찰 인사에 대해서 상당히 세게 발언을 하네요. 이재명 정부의 인사가 맞느냐 그러면서 원점에서 재검토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요. 김학의 출국 금지 사건 수사팀 관련자들 있죠. 송강 검찰국장, 이 사람이 광주 고검장으로 영전을 했죠. 임세진 검찰과장, 서울 남부지검 금융조사 1부장 이렇게 요직으로 전부 됐는데 조국당이 이거 참담하다. 그러니 이거 다시 없던 걸로 해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이재명 검찰 인사를 조국당이 직접 비판하는 상황이 됐네요. 글쎄요. 그런데 전 조금 그 납득이 되지가 않는 게 이해가 예. 되지 않는 게 예컨대 송강 검사장이 검찰국장에서 광주 고검장으로 갔다. 그래서 그 지방검사장급에서 고등검사장급으로 올라간 건 사실인데요. 예. 근데 사실 검찰국장이 더 좋은 자리예요. 더 세요? 광주 고검장 뭐 특별히 할 일이 얼마나 있나 그런 생각이 들고 네. 오히려 검찰국장이 검찰의 모든 인사와 뭐 조직을 다 총괄하는 그런 자리니까 훨씬 더 요직이다 일단은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임세진 검찰과장도 검찰국장 밑에 아주 그 부장검사급으로는 최고 요직인데 그런데 이제 물론 이제 남부지검 금융조사 부장도 그 아주 중요한 자리죠. 뭐 그건 그런데 제가 제일 이해가 되지가 않는 거, 납득이 되지가 않는 거. 네. 조국혁신당에서 조국당에서는 검찰 없애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랬죠. 그 다음에 추석 밥상까지는 검찰이 없어질 것이다라고 여당에서 이야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과 조국당이 똑같이 검찰이라고 한 조직은 아예 없애버려야 돼. 그래서 검수완박이 아니라 검수완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검찰 수사권 완전 분해해가지고 이제 박살내는 걸 떠나가지고 아예 그냥 가루를 만들어내겠다 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추석이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뭐 한 10월이라고 치고 벌써 7월 아니겠습니까? 끼케야 3개월이면 대한민국의 검찰이라고 한 조직은 없어진다는 이야기 아닌가? 그렇다라고 하면 뭐 누가 뭐 광주 고검장이 되고 누가 뭐 남부의 뭐 부장검사가 되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컨대 송강 검사장 광주 고검장으로 영전했어요. 차관급으로 영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분 좋다라고 해봤자 어차피 3개월 뒤면 검찰청이 없어지는데 광주 고검은 뭐 남아 있습니까? 어차피 3개월 뒤면 그 남부지검의 금융조사부도 없어질 텐데 그때 뭐 그 부장이라고 하는 게 뭐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분들은요, 저 사람들은 다 옷을 벗어서 그냥 변호사를 하든지 아니면 뭐 중수청 같은 게 생긴다라고 하면 거기에 수사관으로 검사도 아니에요. 거기는 그냥 수사관으로 가든지 아니면은 공소처 공소처 그 기소를 담당하는 네. 공소처 가가지고 그냥 그 법원에 들어가가지고 판사님 눈치 보면서 재판이나 하든지 운명은 셋 중에 하나인데 뭐 이거 마치 검찰이 영영 계속될 것처럼 만약에 검찰이 계속 간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조국혁신당에서 주장하는 바가 일리가 있죠. 왜냐하면 송강이 광주 고검장 올라갔어. 그러면은 검찰총장 후보자가 되겠네. 그 다음에 임세진이 금융조사부장 갔어. 그럼 검사장 올라가고 더 출세할 수 있겠네. 더 막강한 칼을 휘두를 수 있겠네. 이러면서 경계하고 비판하는 건 제가 이해가 되는데 네. 어차피 없어질 조직 이제 곡소리만 나기 일보 직전인데 뭐 그렇게까지 뭐 비난을 갖다가 하는지 앞뒤가 안 맞는다 그 생각 듭니다. 예. 그런데 지난번에 이 조국당이 오광수 민정수석 지명 처리를 강하게 요청을 했었잖아요. 네네. 그 결국은 이제 뭐 조국당의 영향도 일부 있었다는 분석이 있는데 뭐 김어준의 영향이 파워가 제일 셌다 뭐 이런 것부터 여러 분석이 있는데 오광수 민정수석 지명 처리도 그렇고 이번에 송강과 임세진 이 검찰국장 과장 출신의 이 사람들을 어쨌든 마치 영전하고 요직에 보냈다는 주장을 하면서 계속 이 검찰 인사를 이재명 정부를 향해서 공격을 하는 상황인데 이게 일부에서는 조국당의 독자적인 정치 색깔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냐 아니면 결국은 청구서 내밀면서 조국 사면하라 이런 것에 대한 사실상 정치적 구애를 하기 위한 것이냐 이제 분석이 좀 엇갈리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저는 조국혁신당이 오히려 뭐 존재감 드러낸다 이런 측면도 있겠지만 더 큰 거는 절박하다. 절박하다. 조국혁신당은요, 예. 민주당이 야당일 때 훨씬 더 쓸모가 있는 정당 아니었겠습니까?
민주당이 야당일 때 지금 민주당이 뭐 한 170몇 석 된다라고 하는데 예. 거기에 조국혁신당 10몇 석을 합치니까 거의 190석 넘어가는 뭐 기타 정당까지 포함해가지고 그러니까 예컨대 야당이 170석도 어마어마하지만 190석이라고 하는 거는요 180석을 넘어가면 그게 또 하나의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조국혁신당이 빠지면은 민주당만으로는 180석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야당 역할을 진짜 강하게 하려면 180석이 필요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오히려 조국혁신당의 존재감이 훨씬 더 컸는데 그런데 지금 조국혁신당은요 제3당일 뿐이고 실질적으로 민주당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제2 야당일 뿐이고 그 다음에 교섭단체도 구성할 수 없는 10몇 석짜리 꼬마 정당일 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민주당은 여당이잖아 이제. 이제 민주당은 여당인데 그것도 보통 여당이냐? 뭐 지난번 국민의힘처럼 여소야대 극단적 여소야대 여당이냐? 그것도 아니란 말이죠. 네. 민주당은 압도적인 다수 의석을 가진 여당이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요. 조국혁신당은 필요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아니,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근데 뭐 조국혁신당 뭐 필요가 합니까? 그다음에 오히려 그 굉장히 운동화 속에 들어있는 돌멩이 같은 의미가 될 수도 있단 말이죠. 예컨대 지금 조국혁신당에서 제일 주장하는 뭡니까? 그거는 그 사면 복권인데 조국 전 대표의 사면 복권인데 만약에 조국 전 대표가 사면 복권 되면은 이재명 대통령한테 별로 좋을 거 없을 것 같다는 저는 생각이 드는 게 제가 만약에 조국 전 대표라고 하더라도요.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님이 나를 사면해 주시면은 감사는 하겠지만 제일 먼저 할 건 무엇이냐? 저는 무조건 출마합니다. 어디 출마할 거냐? 조국 전 대표가 사면 복권돼서 풀려 나오는 순간 조국 전 대표는 무조건 출마할 건데 네.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첫 번째는 서울시장. 만약에 서울시장이 좀 그렇다라고 하면 적어도 부산시장으로는 출마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게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부담으로 작동할 수밖에 없는 게 왜냐하면 내년에 그 광역자치단체장이 되는 사람은 곧바로 뭐가 될 수 있냐면 그 다음번에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서울시장이면 금상첨화고 만약에 조국 전 대표가 서울시장은 민주당이 양보한다 쳐도 만약에 부산에 출마하고 내가 서울시장 안 나갈 테니까 부산시장 민주당에서 내지 말아라 해가지고 박형준 시장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붙어가지고 조국 전 대표가 부산시장이라도 되면 그러면 조국 전 대표도 일약 대통령 후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2030년에는요 그 대통령 선거도 있고 그 다음에 지방 선거도 있어요. 2030년에. 그러니까 대통령 임기와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부산시장 임기가 똑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정치적 의미가 충분히 있는데 그러한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게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에게 달가울 것인가. 그런데 어쨌든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그 조국 전 대표가 사면 복권 되는 것이 무지하게 지금 그 중요한 그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야지 조국 전 대표가 사면 복권 돼서 본인도 출마하고 그래야 뭐 어디 뭐 시장이든 뭐 도지사든 그다음에 뭐 구청장이든 몇 석이라도 조국혁신당이 가져가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굉장히 그 미래에 있어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국혁신당은요 지금까지 비례 그 대표만 있지 비례로만 뽑혔지 선출직은 그 일반 그 지역구에서 선출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지 않나? 저는 지금 한 명도 없죠. 근데 그렇게 비례가 아닌 그야말로 뽑혀가지고 선출되는 그 사람과 네. 그렇지 않은 사람은 또 차이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여러 가지 그 의미가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조국혁신당은 정권이 교체가 돼서 좋기는 하겠지만 국민의힘이 계속 정권 연장하는 것보다 100배 낫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그렇게까지 마음이 민주당처럼 편하지는 않지 않을까. 개인적인 뇌피셜입니다. 예, 그럼 마지막 질문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무게중심을 이야기를 어느 시점에 쭉 두고 있은 것 같은데 정성호 일단 법무부 장관 지명자는 좀 조국 부부에 대해서 상당히 온정적인 입장을
표현을 해왔습니다. 네네. 뭐 부부 형벌이 좀 과하다 이야기도 하고 사면 필요성도 이야기를 하고 그런 편이었는데 앞서 말씀드린 기조와 비슷하게 민주당 의원들 중에는 김영진이나 최민희 최고위원 이런 사람들은 정권 초기에 사면론이 이 자체가 좀 시기상조다, 반대한다, 뭐 이런 입장을 공개적으로 하고 있는데 어떤 방향으로 갈지가 지금 뭐 8.15 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한 몇 달 사이에 이게 그 정황이 드러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네네. 보세요? 글쎄요, 뭐 재헌절 특사 이야기도 나오던데 예. 제가 재헌절 특사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고 예. 그러니까 7월에는 뭐 사면 복권 이루어지지 않을 거고요. 예. 그런데 광복절 특사는 영화 제목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광복절에는 특사가 당연히 있을 텐데 그때 조국 전 대표가 포함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사실은 관전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성호 이제 의원 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굉장히 그냥 온건한 분인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뭐 신사란 이야기도 듣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조국 전 대표하고는 서울대 법대 선후배 지간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같은 뭐 민주당 쪽 사람으로서 그 진보 진영으로서 굉장히 뭐 가까운 사이겠죠. 그래서 원론적이고 그 다음에 또 뭐 그 다음에 누가 뭐라고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된 것에 대한 실질적인 최고 공신 뭐 몇 명 꼽으라고 하면 조국 전 대표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가? 조국 혁신당이 없었으면요, 그 민주당 단독으로는 170석도 못 얻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컨대 민주당이 뭐 170석이라고 쳐봐요. 170석이라고 해도 그 윤석열 정권을 그렇게까지 몰아칠 수가 있었는가? 없었단 말이에요. 네. 범야권이 뭐 193석이다 뭐 이렇게까지 그 갔었으니까 190석이다 막 이렇게까지 갔었으니까 그러니까 몰아치고 몰아쳐서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하게끔 만들었고 그 다음에 그 탄핵 소추까지 다 그 하게 만들었고 탄핵 결정까지 이루어지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조국 혁신당이 없었으면요 그게 되지가 않는단 말이죠. 그 다음에 어쨌든 그 조국 전 대표하고 이재명 대표 당시 대표하고 그런 것들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조국 전 대표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재명 대통령에게 그 비리 있다, 청구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도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은 사람이 뭐 저도 마찬가지인데 뭐 이렇게 화장실 들어갈 때 하고 나올 때 하고 생각이 같으면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입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저런 고민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그거는 뭐 저로서는 잘 알 수가 없겠습니다. 예. 한덕수 전 권한대 조국당 문제까지 살펴봤습니다. 일부 정혁진 변호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구독, 좋아요. 사실은 지금 이제 중요한 문제가 내란 특검이지 않습니까? 그 문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검 팀 지금 어떻게 지금 칼을 휘두르고 있는지 그 장면을 몇 가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한덕수 전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안덕근 산업부 장관, 산업통상부 장관이죠. 유상임 과기부 장관 이렇게 줄줄이 거기다 몇 사람 더 이제 민정수석 뭐 이런 사람들이 계속 줄줄이 소환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국무위원 전원 지금 소환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국무회의와 모든 국무위원을 일단 내란, 동조, 방조 이런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상황을?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런 내란 종식 이 프레임을 가지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끌어내렸죠. 예. 그다음에 대선 때 내란 종식 프레임으로 선거를 치렀어요. 선거를 치르고 이제 초반에 이 장악을 하기 위해서 내란 종식 프레임으로 이제 급박하고 그 하는 상황인데 이것은 지금 내란 특검에서 뭐 한다고 하지만은 이재명 후보 시절에 지침을 줬습니다 이미. 그때 내란 특검법 안에 다 집어넣도록 했어요 법안에. 그 내란 특검법은 그때 만들어진 거죠 후보 시절에. 그때 뭐라고 했냐면은 아마 김호중 프로에 나가서 했던 말 같은데 지금 국회의원들 그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다 처벌을 받아야 되고 그때 그 뭐 저기 내란 그 내란이라고 자기들이 프레임을 붙인 거기에 대해서 뭐 동조를 했다고 해서 그 처벌을 받아야 되고 또 하나 뭐라고 했냐면은 이 지금 내란 동조 세력이 그 정부 곳곳에 그 숨어 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강요들을 포함해서 정부 곳곳에 숨어 있다. 그러니까 그 강요들을
지금 하나씩 전부 다 부른다는 거잖아요. 다 불어서 이렇게 내란몰이 상징적으로 이제 상징성 있게 내란몰이 상징적으로 내세우려고 하는데 이게 저는 그 국무위원들 윤석열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국무위원들의 이 자업자득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 그러냐면은 국무위원들이 그 지금 한 달 동안 일종의 그 거수기 역할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있죠. 예, 국무회의에서. 네. 그리고 지금 내란 특검법이 이 국무회의에서 그때 심의 의결을 됐을 때 이 지금 그 수사 대상이 되는 이 국무위원들이 그거 심의 의결을 했습니다. 심의 의결을 자기들이 수사 대상인데 그걸 심의 의결을 했어요. 그리고 뭐 어쨌든 그런 식으로 그때 당시에도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국무위원도 아니고 배석자인데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면전에서 그때 이야기를 했죠. 아니 이거 그 내란 특검법은 자칫하면 정치 보복으로 비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직접 했어요. 그리고 뭐 통합을 이야기하면서 이거 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러니까는 그 내란 그 소위 말하는 내란 특검법의 문제점을 그때 국무회의에서 지적하기도 했는데 그걸 그대로 심의 의결을 해줬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수사 대상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판 함정에 자기가 빠지는 건가요? 그런데 조은석 내란 특검 관계자가 이런 얘기했죠. 다단계 피라미드 사건 뭐 이렇게 구조가 비슷하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국무위원들 중에도 계엄을 반대했던 사람도 지금 결과적으로 국무회의에 참여했기 때문에 범죄에 동조한 것이다. 그래서 이 계엄을 반대한 장관도 처벌할 수 있다. 국무위원도 처벌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지금 의도가 좀 나오고 있는데 그 문제하고 송미령은 그러면 또 어떻게 되는지 지금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유임된 송미령은 또 이 내란 특검의 기조를 볼 때 어떻게 되는지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제가 그 보니까는 그 송미령은 거기 참석을 했더라고요. 예. 국무회의에 그때 그 계엄 선포하는 국무회의에 참석 안 한 국무위원들도 있는데 참석을 했어요. 참석하고 나서 이제 논란이 되니까는 재빨리 발을 빼서 그 모르고 갔다. 뭐 계엄인지 모르고 갔다. 그리고 후회한다. 뭐 이런 이야기. 장관이 된 걸 후회한다는 이야기까지 했어요. 나중에는 그렇게 돼서 그렇게 하고. 어쨌든 그 일종의 뭐 충성맹세 비슷한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국무회의에서. 그래서 유임이 됐는데 그러면은 이 송미령만 쭉 뺄 것인가? 그러면 참 민망하겠죠. 낯간지럽겠죠. 예. 그러니까 이게 송미령을 위해서 아마 송미령과 같이 끼어 팔기 할 사람 몇 사람은 또 빼줄 것 같아요. 몇 사람 이제 빼주는데 그러면서도 어쨌든 국무위원 전원이 이 대상이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엄포를 놓고 어떤 공포 분위기를 조성을 하기 위한 거죠. 아무리 그래도 법적으로 가서 뭐 국무회의에 좀 참석을 안 했거나 국무회의에 가서도 뭐 반대 입장을 했거나 그런 사람들은 처벌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아무리 특검이라고 하더라도. 그런데 전부 다 수사 대상이다, 소환이다. 이거는 일종의 공포 분위기를 조성을 하고 위압감을 주기 위한 그런 그러니까 지금 이 초반에 뭐 내란 정치 프레임을 계속 몰고 가는 그 동력으로 쓰기 위한 게 아닌가 싶고 저는 이 국무위원들을 억박지름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전체가 잘못된 거야. 이것이 이제 메시지를 주는 건데 그 상징적인 사진이 하나 있었잖아요. 한덕수 국무총리 팔을 이렇게 낚아채서 수사관이 저 특검 수사관이 끌고 가는 네. 아니 그 사실 끌고 간 거죠. 왜냐하면 저 앞에서 마침 사진이 나오네. 저 앞에서 방향이 이제 저희가 서울 고검이거든요. 네. 처음 가봤으니까 어느 문이 들어갈지 모르는데 만약에 수사관 안내를 하려면 이렇게 안내를 해야죠. 이쪽으로 가시죠. 이쪽으로 가시죠. 해야 되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거 팔을 지금 낚아챘잖아요. 바로 얼마 전까지 대통령 권한 대행이었습니다. 팔을 낚아채고 저렇게 가는 저 모습은 아마 저 특검 안의 분위기를 그대로 상정을 하는 거죠. 여기는 일단 밟아도 된다. 뭐 이런 식의 분위기가 팽배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무위원들 전원을 소환을 하겠다고 그런 말이 나오는 거죠. 예. 자, 조은석 내란 특검 팀의 논리로 한번 이야기를 다시 해볼까요? 그 논리대로. 그러니까 국무회의라는 것은 국무위원들이 참가해야 할 책임 의무가 있죠. 소집이 되면 당연히 국무위원들은 안 가도 된다가 아니라 참여해야 할 당연한 의무가 있죠. 의무가 주어지는 거죠. 그럼 국무회의에 참여를 했다. 그래서 이제 입장으로 개별 장관들이나 한덕수 총리는 뭐 본인들이 밝힌다시피 계엄에 반대 입장을 냈다.
그런데 조은석 특검팀은 반대를 했더라도 국무위에 참여를 일단 했기 때문에 그걸로 처벌할 수 있다. 그렇게 한다면 그 책임을 그런 식으로 묻는다면 민주당의 책임을 저는 동시에 물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수당인 국회는 비상계엄 관련해서 사전 정보를 가지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비상계엄 관련된 정보를 사전에 가지고 있었으면 비상계엄 선포가 안 되도록 대통령께 관련된 조치를 했어야 되고 그것을 막지 못했기 때문에 조은석 내란 특검팀 주장으로 하면 사전 정보도 알고 있었고 어떤 조치도 비상계엄을 막기 위해서 사전에 실질적인 조치도 대통령에게 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당시에 이재명은 당대표였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하고 주요 지도부들은 이거 내란 방조로 좀 처벌할 수 있다. 이런 논리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논리를 아주 조금 엉터리로 확산시키면 사전 정보를 뭐 가지고 있었는지 예. 아니면은 뭐 넘겨짚었는지 그것도 이제 불분명한 상황이죠. 불분명한 예. 상황이고 만약에 그렇게 자기들이 정보를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거를 이제 뭐 지켜본다든가 뭐 했다면은 뭐 내란 유도가 되는 거죠. 내란 유도. 내란 유도가 되는 거죠. 예. 그랬다면은 근데 뭐 설마 그렇게까지는 그 했을까 싶기도 한데 어쨌든 이 상황이 온 데 대해서는 그 이재명 야당도 결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 헌재에서도 결정문에서도 뭐 헌재 황당한 결정을 내렸지만 그 선고문에서도 나왔잖아요. 네. 뭐 예산 문제 같은 것도 이렇게 해서 윤석열 정부가 상당히 위기감을 느꼈을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런 것도 그 헌재 선고문에도 나왔어요. 지금 이 상황이 된 데 대해서 이 대통령이 중간에 탄핵되고 다시 이제 선거가 다시 치러지고 이 상황 자체에 저는 그 이재명 그 세력의 책임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네. 크다고 보는데 이걸 마치 한쪽만 이렇게 그 일방적으로 아무런 본인들은 원인 제공을 한 그런 측면을 완전히 무시를 하고 이게 무슨 뭐 악마화 시켜버리는 이건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예. 자, 그런데 이 국무위원도 아닌 사람도 지금 소환 조사가 됐잖아요. 그 김주현 전 민정수석. 근데 김주현 민정수석은 국무위원도 아닌데 왜 지금 소환 조사가 될까? 그건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여러 가지 그 뭐 정황들 가지고 이제 소환을 그러니까는 소환을 지금 상징적으로 막 하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소환도 그렇고 가령 예를 들어서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되었을 그때 뭐 체포영장까지 이거 뭐 기각이 됐지만은 일단 그 국민들에게 이 전체 윤석열 정부 전체에 대해서 뭐 전체가 마치 어떤 조직적으로 국가를 뭐 내란 소위 말하는 자기들 프레임에 내란 일으키려고 했다는 그것을 지금 일종의 여론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 하는 거죠. 김주현 전 민정수석 같은 경우는 그때 뭐 삼청동 안가해동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네. 그 안가해동에 거기에 뭐 참석을 했다든가 뭐 몇 가지 비아폰 가지고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통화를 한 것 이런 것들 몇 가지를 가지고 지금 소환을 하는 건데 어쨌든 그때 이렇게 되면 이제 박성대 법무부 장관이나 뭐 이상민 행안부 장관, 유한규 법제처장 전부 다 이제 수사 대상을 집어넣을 거예요. 그때 안가에 모였기 때문에. 그러네요. 예, 그런데 어떤 뚜렷한 뭐 혐의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정황이 있다고 해서 지금 무차별적으로 소환을 하는 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릴게요. 자, 과거에 저희가 이제 적폐청사의 이름으로 정치보복 시즌 1을 봤잖아요. 네.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당시에 박영수 특검, 뭐 문재인 검찰이 박근혜 정부 대통령실 관계자, 참모들, 각 부처 고위급 인사들 해서 1000명 정도를 검찰에 불러서 소환 조사를 한 걸로 저희가 대체로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약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제 구속되는 사건을 겪었는데 그 문재인 정부 당시와 비교할 때 지금은 특검이 3개나 되지 않습니까? 네. 지금 어떤 양상으로 그 규모나 형태 어떤 양상으로 할 거로 보세요? 일단 그 규모가 훨씬 크고 광범위하죠. 120명. 네. 그 검사만 파견 검사만 120명이고 수사관까지 다 합하면 뭐 한 500명 가까이 지금 투입이 됐고 그리고 또 이 세 개의 소위 말하는 특검의 공통점이 이 수사 대상들이 다 있는데 법안에 특검법안에 수사 대상이 있는데
세 군데 전부 다 집어넣은 게 있어요. 수사를 하다가 인지된 사건을 수사를 할 수 있다. 인지된 사건. 그러면은 모든 걸 다 수사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보수 진영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걸 다 수사 대상이다. 그리고 지금 정강석화처럼 이렇게 특검을 꾸려서 특검이 구성되기도 전에 막 시작을 했잖아요. 그럼 이 세 개 특검이 경쟁을 하게 됩니다. 경쟁을 해서 누가 더 많은 실적을 내느냐. 이 경쟁을 하게 되면은 무차별적으로 막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론전까지 하는 거예요. 이 세 개 특검은 공통점 중에 하나가 브리핑을 할 수 있게 만든 거예요. 그러네요. 그때 그 박용수 특검 때 이규철인가요? 네. 이규철 바바리 있고 대변인이요? 네, 그러니까 특검 본데 네. 대변인 역할을 했죠. 그랬죠. 지금도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세계 특검에 다 있잖아요. 네. 그러면 막 브리핑을 하면서 자기들끼리 경쟁을 합니다. 경쟁을 해서 누가 더 많이 구속시키느냐. 이 경쟁을 지금 막 벌이기 시작했어요, 벌써. 거기다가 문재인 때와 완전히 또 다른 것이 하나 있죠. 이재명 사법 리스크입니다. 재판 리스크가 여전히 다 없어진 거 아닙니다. 추후 지정 이렇게 해놨고 언제든지 예를 들어서 재판부가 5년이 간다고 해도 그 사이에 재판부 바뀌잖아요. 네. 바뀌면은 정말 강골 있는 강단 있는 그 판사가 들어와서 추후 지정한 재판 지금 할 거야 해버릴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이재명은 지지율이 떨어지고 힘이 약해지고 뭐 다른 이 어떤 비리 같은 게 또 권력형 비리 같은 게 드러나고 하면은 그때 민심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또 재판을 재판을 재개해야 된다는 여론이 막 쏟죠. 그러면 그때 이재명 정권에서 방어하는 게 그것을 차단하려고 하는 것이 결국은 다시 또 내란몰이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때도 정말 지독했지만 그것보다 더 지독한 이 일종의 정치보복 성격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내란 특검 상황까지 살펴봤습니다. 송국건 정치평론가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루테인 밀크시슬 혈행 개선, 노화로 인한 눈 건강, 간 건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2개월분 한 박스에 3만원, 6개월분 세 박스에 84,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면역보감 데일리 스틱 2024년 건강기능식품 대상 높은 흡수율, 휴대와 섭취가 간편한 스틱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33,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9만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2661-6915, 전화 문의는 2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혈당혈압 콜레스테롤 케어 솔루션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체지방 감소,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높은 혈압 감소.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25,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66,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